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뇌신경과학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모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심리학과 통일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통일교육에서 코호트의 공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뇌신경과학과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이성과 정서를 함께 지닌 존재죠. 최근에 뇌신경과학의 발전, 즉 신경윤리학이나 여러 가지 신경철학과 같이 인간의 심적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통일교육과 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인간 이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신경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뇌 발달 연구, 그리고 뇌 기반 교육이라든가 정서 전염, 그리고 뇌신경과학이 주는 통일교육의 시사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통일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해서 70대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5, 60대, 70대와 그리고 10대의 차이점입니다. 왜 연령층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 인식을 하면서 통일 교육이 어떻게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과에서 통일 교육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통일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방법론과 관련해서 비교적 도덕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차원에서의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별, 연령별 통일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교육이 지향할 바, 그리고 목적, 방법 등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 특히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에서 통일 교육 방법론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정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정전 세대, 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의 모습이죠. 6.25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흔히 G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이 주제에 대한 접근과 태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정서에 대한 차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정전 세대와 전후 세대가 갖는 통일에 대한 느낌, 태도, 가치, 생각, 인식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일 교육이 통일 세대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되죠. 체제의 형식적인 통합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통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체제 통일을 위해서
체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통합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법,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그러한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전세대와 전후세대 양측의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 접근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통일 교육에 있어서 그렇다면 학생 이해에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철학적인 인간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뇌를 배제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뇌가 없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뇌신경과학과 같은 과학적인 접근, 해부학적인 접근도 함께 필요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과학을 통한 학생에 대한 이해는 도덕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는데 굉장히 큰 시사점과 의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교육의 방법론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통일교육의 방법론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의 해명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뇌신경과학에 기초한 도덕심리학과 통일교육의 방법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교육에서 코호트, 공감, 교육의 실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코호트는 일종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단순히 어떠한 연도에 똑같이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경험의 다양성에 따라서 코호트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전세대와 전후세대는 서로 다른 코호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통일교육의 방법론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을 위해서, 통일교육 방법론을 위해서 도덕심리학이 주는 의의와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과 전환 요구,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전환 요구의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증거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세대에 대한 이야기, 학습자 중심 교육, 그리고 탐구 기반 교육 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감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덕철학과 도덕심리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덕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에서 일종의 도덕교육의 목표, 목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죠.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 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통일 철학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지, 통일교육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덕심리학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심적 작용, 인간의 정서,
이성의 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간이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 인간이 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태도들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뇌신경과학의 접근, 최근에 신경 윤리학적인 접근, 진화생물학적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도덕심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화심리학, 도덕심리학, 신경윤리학의 발전 및 발견은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의 도덕적 추론, 그리고 도덕적 직관의 과정 등 도덕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도덕성의 뇌의 역할을 연구하는 방법들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뇌병변 환자에 대한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뇌의 어떤 변화가 가져온 이제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신경과학자는 수술로 뇌의 일부를 제거했거나 사고로 특정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덕 판단 및 뇌 기능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덕 판단을 할 때, 어떤 도덕적인 추론을 할 때 발화하는 뇌의 영역들을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도덕 판단이 이성적인 자원인 것인지, 정서적인 자원, 직관의 문제인지, 혹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의 도덕 판단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론적인 차원의 도덕 판단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48년에 피니어스 게이지는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사례이기도 한데요. 1848년 사고 이후에 피니어스 게이지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불손하고 동료에 대한 존중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구와 충돌하는 그런 충고나 구속을 견디지 못한 사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인격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폭발로 인해서 그가 받은 상처는 거대한 철근이 왼쪽 뺨과 두개골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OFC라고 하는 부분이고 VMPFC라고 하는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격적인 특징을 사고 이후에 보여준 피니어스 게이지의 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인지적 측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적, 사회적 차원의 다른 사람으로 변한 사례들은 또 다른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 그 대표적인 사례인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는 그 이후에 도덕교육 안에서 혹은 도덕성 안에서의 인간의 뇌의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촉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덕성의 신경과학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뇌 손상 연구에서 시작하고 복뇌측 전전두 피질의 손상, 환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일련의 획기적인 연구로 가속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에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는 짜증나고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와 해부학자들은 게이지가 전두엽 피질의 약 4%를 손실했다라고 추정했었는데요. 좌우 전두엽의 영향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의 영향은 사이코패시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위에 발화된 영역의 활성화가 적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비판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제어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게이지의 기적적인 생존 이후에 뇌기능 내 연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 사례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다마지오의 엘리엇과 관련해서 다마지오는 데카르스트 에러라는 책에서 엘리엇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감정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슬픔도 조바심도 그리고 어떤 좌절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엘리엇은 감정적 능력이 없었다라고 다마지오는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마지오는 뇌종양이 생길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뇌종양 제거 수술 이후로 이 전두엽 일부의 상실을 가져왔고요. 이 부분은 전두엽과 감정을 연결하는 안화 전전두 피질 아래 부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수술 결과 처음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전에와 다른 인격 특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수술 후 IQ가 매우 높았지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모습을 엘리엇이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부분의 뇌의 영역들은 어떤 부분의 역할들을 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한 뇌의 역할의 방법들. 두 번째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뇌 이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뇌의 역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MRI나 EEG를 사용해서 뇌가 기능을 할 때 이미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피험자에게 도덕적인 과제나 활동들을 제시한 후에 뇌의 활성화 영역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도덕적인 결정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뇌라는 물리적인 존재가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 의식이나 태도 혹은 도덕적 판단과 같은 추론과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패트리샤 처칠랜드는 대표적인 신경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인간이 원래 태어났을 때는 셀프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만 나중에 점차 자기 친족과 종족과 인류로 이것을 점차 확대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뇌에서 생성되는 여러 화합물질인 신경조절제가 바로 이러한 도덕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라고 봤는데요.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도덕성의 인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패트리샤 처칠랜드는 옥시토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신뢰와 관대함을 증가하는 그러한 뇌신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와 관대함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역작용으로 외집단에 대한 그러한 편견 혹은 외집단에 대한 배제와 같이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박해를 드러낸다는 그러한 단점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처칠랜드는 인간 뇌가 초기 자본으로 인해서 자기 보존으로 시스템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건 나에 대한 돌봄이 내가 아닌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족, 나의 동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인간 뇌는 초기 자기 보존으로 되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옥시토신과 뇌 섬엽 등에 의해서 자기 돌봄에서 가족, 친족, 타인으로의 돌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 섬엽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직관과 이성, 정서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도덕적 추론,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성적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도덕적 판단은 추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즈닝,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덕심리학과 같은 뇌신경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덕적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직관과 이모션, 정서가 인간의 도덕 판단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서로 다른 판단을 결정을 내리게도 만든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도덕심리학의 전통적인 이론은 추론과 고등 인지를 강조했지만 최근에 반면에 근래에는 감정과 직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직관과 감정 그리고 정서, 합리성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작용을 하시나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바로 이 직관적인 것에, 특히 하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8, 90% 이상의 우리의 도덕 판단이 직관, 정서와 감정에 의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덕 판단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추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린과 같은 학자들은, 그린과 그의 동료들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의 이중 과정 모델, 듀얼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수월하고, 자동적인 수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이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이고,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도덕 판단 중에서 일부는 바로 이 시스템 1의 타입 1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덕 판단이 주로 이러한 시스템 1, 타입 1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직관의 산물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추론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2, 타입 2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고 느리고 그러한 이성적인 추론의 리즈닝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적 추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덕 판단은 시스템 2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도덕 판단의 합리주의적인 모델에서는 이 시스템 2가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2를 대표적으로 잘 발견해낸 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의무론적인 판단, 즉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비승인은 자동 정서적인 반응에 의해 구동이 된다. 반면 실용적인 판단, 즉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통제된 인지 과정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정, 승인과 비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비승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인도교 딜레마고요. 이 승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 스위치 딜레마라고 하는 트롤리 딜레마죠. 트롤리 딜레마에서 대표적인 내용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트롤리 딜레마의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의 기본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5명을 희생시킬 것이냐, 아니면 1명을 희생시켜서 이 5명을 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고장난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 트롤리가 달리는 그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롤리를 그냥 두었을 때는 5명의 인부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관제탑에서 이것을 관찰하고 있고, 여러분 옆에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돌리면 이 고장난 트롤리는 가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우회 혹은 선회할 수 있는데요. 이 방향을 바꾸는 그 선로에는 한 사람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5사람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도덕 판단의 도덕적 딜레마죠. 모럴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60, 70% 이상의 사람들이 레버를 돌려서 1명은 희생하지만 5명을 살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도덕 딜레마에서는 어떠할까요? 똑같은 트롤리 딜레마인데 이번에는 인도교 딜레마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교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 옆에는 덩치가 산만한 어떠한 남성이 있습니다. 고장난 트롤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 트롤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희생을 해서 이 트롤리를 멈추려고 해도 여러분은 몸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트롤리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딜레마는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밀어서
이 남자는 트롤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와 트롤리를 충돌시킬 것이냐, 이 남자를 희생시켜서 5명의 인부를 살릴 것이냐, 혹은 그냥 이 트롤리가 5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냐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앞의 상황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5명인가 1명인가. 그런데 인도교의 형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30% 정도만이 이 남자를 밀어서 5명을 살리겠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승인이죠. 이 남자를 밀지 않은 그러한 비승인은 바로 의무론적 판단이고요. 한 사람을 희생시키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의 판단인데 이 양측에 있어서의 도덕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뇌 영역의 발화가 달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롤리 문제로 알려진 도덕적 딜레마에서 스위치 딜레마와 인도교 딜레마의 대응 반응이 왜 각기 달리 나타났을까요? 그리는 이를 인격적 딜레마와 비인격적 딜레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스위치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는 인격적인 딜레마, 비인격적인 딜레마에서 스위치 딜레마는 비인격적인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뇌가 도덕적인 직관을 유도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감정적인 과정에 접념하는 것, 즉 인격적인 딜레마,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감정적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대부분의 무의식적인 정서로 이 남자를 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위치 딜레마에서는 이성적인 과정에 전념함으로써 합리적인 심의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느리고 수고롭고 통제적으로 공리적인 비인격적인 판단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인도교 딜레마와 스위치 딜레마, 더 개인적이고 의무론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인도교 딜레마의 유형이었죠. 스위치 딜레마의 유형은 비인격적이고 피해를 입은 생명에 대한 결과주의적인 평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분리된 시스템이 우리 두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측 전전두 피질, 다시 이야기하면 내측 전전두 피질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개인 딜레마에 훨씬 더 활동적이었고요. 작업 기억 및 추상, 추론과 같은 통제적 인지 과정과 관련된 뇌 영역은 바로 비인격적인 딜레마에 더 활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는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개인 딜레마에 더 활동적이고 반면에 자극기억 및 추상추론과 같은 통제, 인지 과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비인격적인 딜레마에 더 활동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의 지위를 잘 드러낸 것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VNPC 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서 환자들은 정서에 기반한 반응이 굉장히 무뚝뚝한 반면에 딜레마에서 결과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스위치 딜레마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의 그러한 결정들을 주로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뇌의 발화의 영역들이 서로 다르게 발화가 되고 그렇게 서로 다르게 발화가 됨에 의해서 도덕적인 판단의 결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 명을 살리느냐 5명을 살리느냐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내츠 전전두 피질을 감정 관련 환자 테스트에서 환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실용적인 판단을 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큰 선을 촉진하는 그런 행동을 지지하는 그러한 영향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두뇌 시스템, 왼쪽과 오른쪽,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인격적인 결정, 인도교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상측 두구와 후측 대상외, 내측 전두이랑 등이 발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성적인 결정, 스위치 딜레마와 같이 공리주의적인 결정에서는 전전두 피질과 같은 부분이 활성화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의 심리학, 적인 고찰 그리고 자연화된 윤리학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트는 사회적인 직관 righteous mind에서
이성적인 추론은 접어두고 직감만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때로는 직감이 더 나은 안내자이기는 해도 공공정책이나 과학, 법에서는 직감을 기초로 삼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가진 이성적 추론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도덕 판단이 때로 이성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도덕 판단은 직감적인, 직관적인 정서에 의한 것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하이트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션, 마음이 발달해서 이것이 작용을 통해서 모럴 저지먼트, 도덕 판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리즈닝, 사후추론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social intuition이라고 하는 사회적 직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 직관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SIM을 하이트는 이야기했는데요. 도덕적 직관은 직관적인 도덕 판단과 윤리적인 의사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서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그래서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유를 통해서 하이트는 이 몸통의 개와 꼬리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감정의 개가 몸통이 먼저고 합리적인 추론은 꼬리, 나아서 먼저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 직관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성은 정서의 시녀다라고 한 흉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하이트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감정적인 직관은 직관적인 도덕 판단 형성에 선험적인 역할을 하고 사후적인 도덕적 추론에 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뇌 신경과학적 이해가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도덕성, 인성 발달은 별개가 아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통일철학, 통일심리학을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성하고 별개로 교육 차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교육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탈북 청소년들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 혹은 나중에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북한 주민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에 대한 정서이입, 공감 등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우리의 도덕성의 또 다른 영역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과학과 통일교육은 별개가 아니다. 두 번째, 도덕성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그린과 하이트, 그리고 엘리엇과 다마지오, 그리고 피네스 게이지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직관의 뇌의 추론의 뇌의 영역이 상이하다라는 거죠. 직관과 추론의 그런 발화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 상이한 그런 영역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교육 방법론을 제안하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다 추론적인 도덕 판단을 내려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인격적인 딜레마로서의 감정과 정서에 몰입한 그러한 도덕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 정서의 불능은 도덕성의 결여와 직결된다. 사이코패시를 우리가 들지 않더라도 통일교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뇌 발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방법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성에서 정서는 도덕적 추론,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뇌 발달과 도덕적 정서, 자극을 고려하고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연민과 사랑, 공감, 돌봄 등이 도덕적 정서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일교육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고민, 숙고, 성찰과 천착이 요구됩니다. 통일교육의 방법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정서에 대한 문제, 연민과 사랑, 공감과 돌봄의 문제, 이성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간의 두뇌 발달, 아동의 뇌 발달, 도덕적인 정서의 자극,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입장에 서보도록 하는 질문을 우리가 공감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상가족의 상봉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상가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의 이상가족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타인의 입장에 서보도록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코호트 접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 저기 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와 같은 표정을 드러내나요? 와 같은 정서를 자극하는 그러한 질문들도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뇌 영역을 자극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moral imagination이라고 하는 도덕적 상상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요. 윌슨과 같은 도덕 철학자가 이야기한 엠프, 정서, 타인과 나의 무의식적, 의식적, 정서 감정에 대한 이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나바이츠의 윤리적 감수성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르바이즈는 psycholized morality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심리화된 도덕성입니다. 심리학화된 도덕성, 3층 윤리 이론, 안전, 참여, 상상, 통합적 윤리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인격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로 구성이 된다. 아이들이 각 윤리적 콘텐츠 영역에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연속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통일교육과 나르바이즈의 그러한 견해들을 접목한다면 3층 윤리 전문가 모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프티 에틱스라고 하는 안전의 윤리와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에틱스라고 하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도덕, 그 윤리의 영역, 그 이미지네이션 에틱스라고 하는 상상의 도덕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의 초보자로서의 아이들이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 연습은 상황에 맞는 상황 기반 경험을 통해서 집중되고 광범위하게 코칭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프티틱스에서 자기의 보존과 안전의 윤리로부터 해서 관계성, 연계성의 윤리, 그리고 나아가서 상상의 윤리까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사랑, 연민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 심리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나바이츠가 이제 제시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바이츠는 도덕철학, 레스트의 도덕성 요소, 네 가지의 도덕성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윤리 감수성, 윤리적 판단, 윤리적 동기부여, 윤리적 행위에 대한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 각각의 7가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또 하위 요소, 이것을 위한 교육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리적 감수성과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표현의 이해, 타인의 감정 수용, 관점을 수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죠. 타인과의 연결, 다양성에 대한 대응하기, 사회적인 편견, 편향, 통제, 상황에 대한 해석, 제대로 의사소통하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윤리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통일교육에서 타자 수용, 배려, 이기심의 극복, 공동체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안전의 윤리로부터 도덕적 상상의 윤리까지도 발전해 가야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제적인 통일, 형식적인 통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 간의 통합,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코드 정서 전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서 전염에 대한 이야기죠. 코드 후 세대와 정전 세대를 나눌 것이 아니라 각각의 코드가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정서 전염 교육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것과 관련한 사회신경과학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족 의식, 통일에 대한 인식 등 통일의 의식 및 통일 정서, 세대 간의 차이는 전쟁과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통일은 한민족으로서 마땅히 추구할 민족적인 과제고 당위이죠. 그러나 전후 세대, 특히 그들이 차세된 현 청소년들, 아이들은 분단은 현실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과 삶의 맥락 차이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 간의 통일 정서, 감정 차이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데요. 공감, 그 세대의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수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은 단지 생물학적인 차이에 있기보다 역사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에 나타나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시각, 견해, 태도, 정서 등의 격차,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과 분단에 대한 경험 유무죠.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는 연령의 차이보다 코호트의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정서 전형과 같은 사회신경과학을 활용한 뇌신경과학을 기반한 그런 교육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데니엘 바스는 공감은 8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나 감정과 같은 타인의 내면적 상태에 대한 인식, 두 번째, 관찰과 타인의 신경적인 반응을 취하거나 이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타인의 느낌을 따라서 느끼는 것, 네 번째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직관 또는 이에 대한 투영, 다섯 번째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상상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인간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상상하고 타인의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그래서 고통받는 타인을 위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공감에서 엠퍼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에서 전쟁 코트와 투영, 그에 대한 공감적인 투영과 상상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타인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호 간의 소통과 그런 작용이 있을 때 훨씬 더 공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코호트에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자기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차원에서 통일을 조망하게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의 공감 메커니즘은 어떻게 접근이 되는 것일까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감정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활동하는 신경구조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고요. 자신과 타인 사이에 공유되는 신경활성의 일부는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공감의 근원은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펩티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공감의 원천은 겨울 누런과 같은 활성화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발달의 도식화를 생각해보면 관찰자의 표현, 얘가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피관찰자가 표현하는 것, 정서 공유, 신경 활성화가 되고 자동 모방, 이게 모터 시스템인 거죠. 자동적으로 모방이 일어나고 정서 전염이 일어나서 공감이 일어난다. 통일교육의 코호트 간 정서 공유는 전쟁 코호트의 감정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 신경, 메커니즘을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의 메커니즘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 전염은 정서적 공감으로서 정서 전염과 관찰자와 대상 사이의 정서적 유사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정서 전염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것이죠. 타인의 정서 상태를 우리 자신의 해당, 뇌,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 전염은 한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극을 다른 개인에게 가하고 이에 상응하거나 보완적인 정서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원시적 공감이라 불리며 인류가 서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공감, 정서 전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일교육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자동신경 메커니즘은 통일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타인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게 타인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거울 신경세포계와 같이 신경구조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고요. 맥락 상황, 그 사람과의 친밀감의 정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행동, 의사소통, 협력을 통한 동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타인의 정서적, 정신적 상태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메커니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대성회나 아나전두 피질, 편도체 등이 반응을 하고 활성화 부위들은 타인의 정서, 감정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울 때 우리 마음도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동 모방, 감정 시스템의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에서 코호트의 공감교육 방안은 어떻게 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공감으로서의 정서 전염 유발 방안, 사회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한 코호트 간 정서 전염 활용, 통일교육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얼굴 정서 전염은 면대면에서 두드러지고 표정이 정서 전염 통로의 역할을 한다. 얼굴의 표정.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강조한 타자윤리, 레비나스는 타자윤리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환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과학, 소설, 영화 등 문학적인 허구와의 연계통인 정서 반응, 이것은 누스바움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죠. 전쟁 코호트와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야기 나눔, 담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전쟁 코호트의 개인적인 삶을 다룬 소설, 영화, 동영상 등 시청각 매체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통일교육, 학생들의 공감, 동정 혹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정서 반응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면대면의 활동들이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실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의 코호트 간의 정서 전염의 통일 교육 방법들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교육 특징, 교육의 과정, 그리고 내용, 교육 방안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대 간의 통일 격차, 코호트 간의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 문제에서 세대 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시각, 태도, 정서 등의 차이는 주로 전쟁과 분단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경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뇌신경과학 연구의 성과들, 교육신경과학, 뇌기반 학습 등 통일교육 방법론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의 모색들이 필요하고요. 이성, 추론, 사고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서, 감정, 직관에 대한 통일교육의 방법의 통합적인, 종합적인,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도덕철학과 도덕심리학, 대화형 통일교육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통일교육에서 전쟁 코호트에 대한 이해, 그들이 가진 통일정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유하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의 한 방법으로 전쟁 코호트에 대한 통일 공감을 위한 정서전염 교육,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소통하고 느끼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전쟁 코호트,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통일 정서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고의 뇌와 정서 및 직관의 뇌에 대한 종합적인 자극, 발달이 필요하고 통일 인식과 통일 감수성, 이것은 정서에 대한 뇌만 자극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직관의 뇌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추론의 사고의 뇌도 함께 자극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본 문제에 대한 생각한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뇌신경과학의 연구 성과가 통일교육 방법론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통일교육의 담론에 있어서 통일철학과 통일심리학의 논의가 중요한 용의,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실용적이고 적절한 통일교육의 방법론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